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시 갑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윤희정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유권자들이 꼼꼼히 비교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LG 헬로비전 부천 김포 방송에서 녹화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참여한 세 분의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6번 정의당 김선자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부천시 갑 지역에 출마한 정의당 기호 6번 김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음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음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경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진행된 추첨에 따라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진행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에 이어서 각 후보자의 공약 발표에 대한 상호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어서 자유주제로 후보자별로 주도권 토론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게 됩니다. 네, 발언 시간은 기조연설 1분, 공약 발표 3분, 후보자 간 상호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과 2분, 사회자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은 각각 후보당 6분씩 주어지는데요. 단 질문과 답변은 2분을 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3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조연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각 후보자별로 1분입니다. 먼저 정의당 김선자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거침없는 대개혁, 당신이 누구든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부천시 갑에 출마한 정의당 기호 6번 김선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최고의 정치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훼손된 이 상황을 시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례위성정당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최악의 꼼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인 다양성을 존중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됐음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비례위성정당 탄생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분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들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그리고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 이음재 후보 1분입니다. 기조연설 해주시죠.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음재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 정부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일자리 없는 청년과 집 없는 서민들이 네, 계속해 주시죠. 일자리 없는 청년과 집 없는 서민들의 꿈은 사라지고 내일이 불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심은 돌아섰고 바닥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부천에서 태어나 부천을 지켜온 믿음직한 살림꾼 이음재만이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새로운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후보입니다. 역시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검증된 일꾼 힘있는 변화 기호 1번 김경협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저력이 있습니다. 지난 어려운 시기 우리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겨냈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가재난 비상상황에서 맞이하는 선거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코로나 전쟁을 승리하고 민생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난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 장애투쟁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 잡는 국회, 이제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국회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국정개혁에 힘을 모으는 선거입니다. 우리 부천에 새로운 도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4대 신성장 동력을 반드시 실현시켜내서 부천에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네, 시간을 잘 지키는 후보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후보자도 있는데요. 네,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서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 시간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책과 또 비전, 또 공약을 밝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각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각 후보자별로 3분 동안 공약을 발표한 다음에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데요.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또 국회의 활동과 비중은 1분 1초 매우 무겁고 중대한 만큼 유권자 여러분께서 엄격한 잣대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후보자부터 공약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검증된 일꾼, 부천의 힘있는 변화, 김경협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전쟁 속에서 맞이하는 이번 선거, 코로나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고 민생 경제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정개혁을 완수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나라, 평화와 번영의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20대 국회, 정말 일을 못하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콧을 하거나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삭감하고 징계까지 하면서 정해진 일시가 되면 자동으로 개회하고 자동으로 법안이 상정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부천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부천 발전의 4대 비전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부천의 GTX 시대, 서부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중심으로 부천이 부상할 것입니다. GTX B 노선은 예타를 통과해서 개통이 되면 서울역까지 14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GTX D 노선을 추진하기로 지난 2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합의했습니다. 금년 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광역 복합환승센터까지 건립하면 여기에 약 2천여 명의 고용 창출과 3,128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까지 발생합니다. 부천 발전의 두 번째 동력 첨단 산업도시 부천입니다. 그동안 춘희 원미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허브렉스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IoT 혁신센터를 유치했고 AI 지능형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R&D 센터와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고 대장동 신산업단지와 결합해서 디지털 첨단 산업도시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허브렉스에만 해도 약 800개의 기업 6,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지정 문화도시 부천입니다. 유네스코 선정 동아시아 최초의 문화창의 도시로 선정된 데 이어서 올해 국가지정 문화도시로 우리 부천이 선정되어서 5년간 1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웹툰 융합센터를 만들어서 문화공간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집중해서 육성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부천입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저 사업에 전국의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주차 공유 시스템, 교통안전 시스템, 여성안전기관 시스템 등을 통해서 우리 부천 원도심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약 3조 7천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증된 일꾼 힘있는 변화 김경엽이 네, 해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머지 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질문 시간은 각각 1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정의당 김선자 후보자부터 질문해 주시죠. 네, 공약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김경엽 후보한테 이런 질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에 부천시 의회에서 문화다양성 조례와 인권조례가 각각 부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상정하고 자진 처리를 하였던 사건이었는데요. 부천시 의회는 28명 중에 20명이 이제 시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 통과가 가능했던 사안을 철회시켰는데요. 혹시 정의당의 21대 국회에서 이들 조례 상위격인 차별금지법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김경엽 후보님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부분이 의지를 가지고 함께 상정해줄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천의 이제 공약은 굉장히 잘 요약되셨던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비정규직 문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련된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경엽 후보자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차별금지법은 모든 국민은 어떤 국적이나 지역, 자기의 인종 등을 이유로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차별금지 조례를 만드는 과정은 부천 지방자치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아마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천시의회에서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서로 반대를 줄여나가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 차원에서 아마 철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정규직 문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상당히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상용직 근로자 아마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의 비정규직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고 당연히 동의하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았는데 또 다툼만 하신 건가요? 예.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미래통합당 이음재 후보, 네, 김경엽 후보자에게 질문해 주시죠. 시간은 1분입니다. 네, 김경엽 후보님의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공약 중에 교육 공약이 굉장히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8년간 후보님께서는 부천시에 특히 부천시 갑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도의원 시절에도 역곡 고등학교 학교 유치와 체육관을 5개나 건립되었는데 우리 김경엽 후보님께서는 교육 공약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해 주셨는데요. 김경엽 후보자 역시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육 공약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끊임없이 실천을 해왔습니다. 우선 획일적인 평가나 학교 줄세우식 교육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선생님들이 학교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이러한 고민들을 모아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 시설과 학교 주변 환경 정비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신흥초등학교 급식실을 설치했고 부천 동초등학교 급경사에 제설장치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천 동초등학교에 체육관도 건립을 했고 그 옆에는 바로 역곡 도서관도 지어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아주 인기 있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 동초등학교 구름다리도 설치했고 역곡 고등학교 냉난방 시설 전면적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신흥초와 동국초, 역곡 중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3개 체육관이 완공되면은 부천시 최초로 우리 갑 지역은 모든 학교가 체육관을 다 갖추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를 피해서 실내에서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체육관들을 우리 생활체육시설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학교 공간 혁신 사업도 우리 부천에 제대로 적용해서 우리 부천의 학생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제대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질의응답에서 미진했던 부분은요, 앞으로 또 발언 기회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때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의당 김선자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정의당 김선자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행복한 부천, 그리고 저는 저희 성향상 거침없는 대개혁으로 국회의원 후보가 되면 추진할 여러 가지 법안들과 진행하고 싶은 사업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당신이 행복한 차별금지법을 저는 제정하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이 살아계실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차별금지법이 여러 가지 이 혐오 세력들에 의해서 좌절되었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20대 국회에서 다음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안타까운 사실들을 저희들이 목도를 했었는데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다양한 소수자가 함께 살아가는 부천,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국적이 어울리는 화목한 부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요. 나이와 능력으로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부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주민 당신이 행복한 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되었던 개발 사업들이나 토목 건축 사업들이나 이런 재개발 사업들은 기존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을 쫓아내는 재개발 사업 중심으로 진행이 있었던 것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주택 재생 지원 지역 연결을 인해서 경제 활성화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확대를 할 것이고요. 친환경 그린 뉴딜 사업으로 더 살기 좋은 원미갑을 만들어내는데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정의당의 성장 동력인 그린 뉴딜 정책을 부천 지역에 접목시켜서 재생 사업을 조금 더 원주민 중심으로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거고요. 또 하나는 흑수저 당신도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학력 차별이 철폐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사교육과 공교육이 공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차별을 양산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혁신하기 위해서 혁신고등학교와 혁신학교들이 차례대로 설립되고 있는데요. 실은 저는 사교육 부분을 문제를 삼을 때 공교육이 강화되지 않으면 사교육이 사그라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사회 상속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국가가 부모 찬스 대신 국가 찬스 그리고 사회 찬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0세가 되는 모든 20세 청년들에게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양육시설에서 나오는 퇴소하시는 이런 분들 그리고 소년 가장한테는 행복지원금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법안들을 발의를 해서 이분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선자 후보자의 공약 함께 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약에 대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이음재 후보, 1분 동안 김선자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선자 후보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의 교육 공약과 정의당의 교육 공약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자 후보님께서 대표적인 교육 공약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 공약에 김선자 대한 후보자, 2분 내로 이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의 교육 관련된 공정한 출발선, 저희는 정의당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 교육을 저희들은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토를 공정한 출발선이라고 정했습니다.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아교육 3년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만 3세에서 5세는 무상교육을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을 50%까지 상향 조정해서 2021년까지 정부 목표대로 40%까지 그리고 2023년까지는 1천학급 추가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교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인권 격차를 해소할 것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작연학교라는 미래형 교육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작연학교 그리고 한 반에 20명의 책임 학년들을 통해서 고학년부터 한 반 20명 그리고 지금 현재의 빼곡한 30명 내외의 교실 학급수를 20명 내외로 만들고 학교 규모를 적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지역에 가까운 곳에 학습지원센터를 저희들이 두겠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그리고 1:1 멘토링 학습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과학고보다 좋은 일반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의 첫 월급이 250만 원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학력 차별 그리고 학력과 학벌이 차별금지법을 또 제정해서 취업, 승진, 처우 등에서 학력 차별이 있으면 안 되도록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전문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적으로 공영형 사립고등학교와 사립대학을 네, 여기까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후보자께서 질문해 주시죠. 예, 공약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원도심 지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뉴타운 정책으로 인해서 주민 갈등만 증폭되고 오도 가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도시는 정체되었습니다. 책임져야 될 정치인들은 회피했고 주민들은 수백억 원의 비친 빚만 떠안았습니다. 이 문제를 모든 정치인들이 피했을 때 제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법을 만들고 건설사들을 직접 설득해서 우리 지역의 10개 구역에 가압류 금액 283억 원을 상당을 해결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원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이 좀 더 힘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가 보완되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역시 김선자 후보께서는 2분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한나라당,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나 혹은 한나라당에서 진행됐던 이 도시재생 사업이 토목, 토건 건축 세력들이 를 위한 그런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이런 정책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을 가지고 우리 부천시에 적용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되는 이 재생 사업들은 걷기 좋은 마을 그리고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끝장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현행 대비 1주택이라 이런 세율들을 보유세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서 이제 이 보유세를 걷어들여서 이 보유세를 가지고 이 기존에 있는 이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지원하는 이런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 경제 삼국사회로의 이 대전안을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건설 투자, 민자 사업 활성화, 그리고 대기업 투자, 세제 지원 등 전형적인 회색 경제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방향을 저희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인 이 탄소 배출 사업을 각 지역에 있는 태양광 에너지 신재생 사업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각 지역에서 사용되어지는 에너지 정책을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할 거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정책을 저희들이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네, 지금 답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네,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주도권 토론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저희가 원자력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하고 있는 것들을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정부와 사회 단계를 넘어서서 탈탄소 경제, 녹색 산업으로의 대대적인 경제 전환을 저희가 지역 내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이음재 후보의 공약을 듣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3분입니다. 이음재 후보 공약을 발표해 주시죠.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음재입니다. 제가 부천갑 주민들을 위해서 준비한 많은 공약들이 있지만 시민들의 생활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우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3가지 공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 불편하게 한 광역동을 폐지하고 동주민센터를 부활하겠습니다. 광역동은 부천 시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역곡동 주민이 인감을 신고하려면 차를 타고 원미동으로 가야 합니다. 도당동으로 이사 온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려면 차를 타고 원미동으로 가야 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안 해보면 잘 모릅니다. 특히 부천시 코로나 초기에 확진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성남에 이어 2번째 확진자가 많습니다. 기존 동 체제였더라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새마을 등 동별 단체에서 즉각적으로 지역 곳곳이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했을 것입니다. 광역동으로 인해서 주민자치가 깨졌고 방역도 뚫렸습니다. 광역동으로 괴로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광역동을 폐지하고 동주민센터를 부활하겠습니다. 둘째는 부천 모자보건지소를 설립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전국 출산율이 0.9 수준인데 부천시는 그마저도 안 되는 0.89 수준입니다. 부부가 아이 1명을 낳을까 말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서초구 모자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임신 준비부터 태교, 출산, 육아, 산후 우울증까지 원스톱 지원 주는 시스템을 보고 우리 부천시에 꼭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특히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는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히 소외되어 있는 원도심에 유치하여 젊은 세대가 유입되고 정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기 힘든데 키우기도 힘든데 아이를 낳기도 힘든데 키우기도 힘듭니다. 한 명의 아이가 소중하게 키워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부모 교육을 위해서 지자체가 힘쓰는 시스템과 예산 지원이 받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는 부천 미래 진로 적성교육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네, 이음재 후보자 공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후보자, 이음재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서 1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음재 후보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광역동을 폐지하고 동주민센터를 부활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광역동 사업은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지자체의 광역화, 그래서 지자체의 광역화, 광역동화를 추진한다.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고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의 효율성들을 높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고 부천시가 여기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여야가 다 동의를 했죠. 그래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시 폐지하겠다. 이렇게 되면 또 그동안에 또 추진해왔던 엄청난 행정 낭비가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동주민센터를 부활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기존 동 단위의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감증명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현재도 있는데 동주민센터를 다시 부활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좀 네. 정확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미래통합당 이음재 후보자 2분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역동 제재는 그 박근혜 정부 때 시범 사업으로 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어디도 시도 광역동으로 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유일하게 부천시만 광역동으로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런 행정적인 낭비도 있겠지만 지금 원미갑 지역은 굉장히 인구가 노후됐기 때문에 지금 인감이나 주민등록 초본이나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띄는 젊은 세대보다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습니다. 인감을 신고하거나 변경할 때
또 전입신고할 때 꼭 광역동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새마을 이런 마을회가 와해가 돼서 이번 코로나 때도 그 방역을 하는데 굉장히 대처를 늦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광역동의 책임이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방역을 이 봉사자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편리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래서 다시 원상 복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김선자 후보자가 이음재 후보에게 질문하겠는데요. 네, 질문해 주시죠. 저는 이음재 후보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필요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는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실은 그 분양가를 상한한 이유는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상한가를 제정을 했는데, 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비싼 집 가격 때문에 집을 소유할 수 없어서 편안한 나만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분양가를 상한하는 이 제안들을 국회에서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요. 그리고 그 교육 공약에 보면은 코딩 교육 예산, 인력 지원, 다중지능 검사 지원, 미료 진로 직송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공기 살균기 지원, 진학 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은 실은 이미 그 국가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고, 다중지능 검사 지원도 실은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중3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시 넣어놓았던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네, 돼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음재 후보, 네, 답변해 주시죠. 아파트 상한가는 사실 지금 그 뉴타운 해지 이후에 재건축이 지금 멈춰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되어서 생활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지역구에 구석구석 다녀보면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보니까 편의시설을 그 집 주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크고, 또 감정가가 이 현 시가에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역에 재건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지하 주차장을 공용화를 하고 편의시설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제도를 하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재건축 아파트를 할 의향이 있다. 부담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집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냈습니다. 네. 자, 답변 다 하셨나요? 교육은 그 코딩 교육과 그 적성 검사는 중학교 때부터가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 세 분의 공약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들은요, 잠시 후 주도권 토론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으로 후보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모두 2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감염병 예방, 대응 시스템 평가 및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겁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지금 아주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번 위기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 수많은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을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평가를 먼저 해주시고요. 더불어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에 이은 제2, 또 제3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이음재 후보자부터 답변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국으로부터 전면 입국 금지를 조치도 안 했습니다. 마스크 수억장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억장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더 황당한 마스크 충분하다고 발표를 정부에서 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온 국민이 마스크 배급을 받는 마스크 난민이 되었습니다. 마스크 난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마스크 배급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대응에 잘 된 것처럼 자랑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과 비교해보면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코로나 감염 확진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 모두 대만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실패,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인의 국민 희생과 막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의료인과 국민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염병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은 3가지 기준이어야 합니다. 감염병에 대한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고, 두 번째로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세 번째로는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고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을 의무화해서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음재 후보의 답변 들었습니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후보자, 네, 2분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세계 경제 공황의 위기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 정부 코로나 대응 잘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불편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스크 생산량을 갑자기 늘릴 수 없다는 점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지금은 이제 마스크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중국 입국 금지를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미 그 당시에는 국내에서 확산이 주로 되고 있어서 중국의 입국 금지가 효과가 없다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에만 굉장히 큰 악영향을 가져온다는 판단 때문이었고요.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전 세계의 이 시스템이 전 세계의 롤 모델이 되고 있고, 제3개 각국들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신속한 대응, 철저한 진단검사와 추적 및 격리, 그리고 시민들의 배려와 협력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들도 경제 봉쇄나 셧다운 없이 정부의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역량, 투명한 정보 공개와 높은 시민의식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모범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 MB정부 신종플루 사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던 백신조차도 구비를 하지 못해서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죠. 박근혜 정부 메르스 사태, 낙타고기 먹지 마라. 대형 병원에 혹시 영업에 방해가 될까 봐서 쉬쉬하고 숨기다가 대량 감염을 자초했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우리 보수 야당과 일부 수구 냉전 세력들이 가짜뉴스로 혐오와 배척을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의 언론들과 세계 각국들은 한국의 대응을 가장 모범적인 대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끝으로 정의당 김선자 후보자, 네, 현 대응 시스템 평가와 함께 감염병 예방 대책에 대해서 2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의 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범적인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들이 약간 미진한 부분들은 있을지언정 그나마 저희는 잘 대응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이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기본소득이 지금 즉각적 시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발빠르게 시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제도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 정치권이나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의지를 모아서 이 부분들을 제도화시키는 데 좀 주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 지역에는 시립병원이 노인 전문 병원밖에는 없는데요. 실은 이런 코로나 사태나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진두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예 공공 영역에서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의료진들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그 부분을 전담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확대 공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의 하나로 재난기본소득과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부천시 인근 도시의 산업단지 개발과 신도시 조성으로 부천 지역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또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함께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려워지고 지역 일자리도 늘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부천시는 대장 신도시 개발, 원도심 개발, 상동 영상단지 개발, GTX 노선, 원종, 홍대선,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과 같이 다양한 환경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일자리 마련을 위한 묘안은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곁들여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후보자 2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예,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4대 도약 비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성장과 함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을 스마트시티 챌린저 사업과 연계해서 주차장 공유 시스템, 여성귀가 안전 시스템, 그리고 아동 안전 통학 시스템, 여기에 미세먼지 대책 시스템까지 갖춰지게 되면 명실공히 부천은 스마트시티의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상당 정도의 또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춘희 원미 공업지역의 허브렉스 사업, IoT 센터, 그리고 여기에 이제 R&D 센터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과 연계된 컨벤션 센터가 만들어지면은 이 지역에 약 800개의 새로운 기업들이 유치하게 되고 약 6,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문화도시 부천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하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내수경제의 활성화와 기존의 전통시장이나 중소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또 일자리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대단히 큽니다. 소비의 위축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천페이와 같은 지역화폐를 확대하고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고 가계소득을 증대해서 우리 부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주는 것이 또한 일자리를 지키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혜웅 의원님과 함께 우리 노후 공업지역에 도시재생법을 위한 법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법들이 하나씩 답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의당 김선자 후보자 역시 2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네, 정의당과 김선자는 이제 21세기형 새로운 다른 성장 동력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의당의 성장 전략인 그린 뉴딜 경제를 제도화시키는 부분들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성장률이 지금 현재 국가 재난 사태 때문에 훨씬 더 줄어들긴 했지만 평균 성장률이 아마 2% 내외로 주저앉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다면 이 개발 중심 혹은 제조업 중심 이런 부분들이 성장 동력의 새로운 핵심 세력, 경제 성장률의 모델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사업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정보화 시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은 저희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성장률 모델은 거대한 전환 10년 프로젝트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안에 포함되는 두 가지 사업이 탈산소 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탄소를 제로 도전에 저희가 10년 안에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혁신 국가형 모델로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한국 사회 10년의 대전환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을 이제 해마다 겪는 미세먼지라던가 아니면 사라져가는 일자리 문제를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일자리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 뉴딜 경제를 통해서 한국의 미래는 사회적 약자들과 그리고 자연에 대한 약탈을 끝내고 자연과 시민들이 공생하는 그런 정치로 전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대장동 개발을 저희는 그 생태 문화공원으로 추진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끝으로 미래통합당 이음재 후보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부천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치킨집이 가장 많이 폐업해하는 동네가 바로 부천입니다. 전국에서 지자체별로 치킨집 폐업 순위가 부천 1위입니다. 최저임금도 못 주는 1인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직원이 있다가 퇴직하여 1인 자영업자가 되면 의료보험료가 껑충 뜁니다. 문재인 정부는 3년 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무슨 지상 최고의 정책인 양 호들갑을 떨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부추겼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들과 공공부문의 숫자를 늘리고 단기 노인, 알바 고용을 일자리 창출했다고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경제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고 통렬한 반성과 사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활비용을 부담을 줄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생존과 연결되는 4대 보험, 특히 건강보험 부담을 낮춰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해서 현재 최저임금을 문재인 정부와 끝날 때까지 단계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52시간 노동자 사용을 상호 협의하에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계 때문에 더 많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세 분의 답변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질문은 지역구 현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원도심 도심 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원미, 춘희, 역곡, 도당, 소사, 심곡동 이러한 동은 대표적인 원도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해당 지역은 중동과 상동을 대표로 한 신도시 도심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시의 동력을 이끌 자체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기존 시가지의 노후화와 재개발 지원 등으로 도시 슬럼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구 지역 간 갈등과 또 사회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 도심권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 대책 등과 함께 원심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당 김선자 후보자 이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꼭 해보고 싶은 조감도를 제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실은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매연과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 편한 도시,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지역에서 이제 초등학생 아이가 교통사고로 일반 통행로에서 이제 사망하는 사건들을 목도를 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마을이 어떤 마을이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집중을 하게 됐는데요. 실은 저는 원도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런 마을 걷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좀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은 제가 만들고 싶은 곳은 외곽에다가 공영 주차장들을 정치권에서 그리고 이제 시가 적극적으로 혹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주차장 건물들을 만들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이 원도심 안으로 들어올 때는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걸어서 올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걷기 편한 도시, 그리고 걷기에 둘레길을 만들어내는 도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주민들이 걸어 다니면 작은 소비들이 활성화되는 현상들을 저희가 많이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부천을 방문해서 살기 좋은 그린이 뽐내는, 그리고 초록도시로 뿜어져 나는 그런 원도심을 만들고 싶은 것들이 저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여성, 그리고 약자들, 교통약자들,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래통합당 이음재 후보자 2분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저는 기존의 접근 방식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정비법, 도시 촉진법을 통해 낡은 집을 부수고 고층 아파트를 세우는 것, 원도심 활성화시키고 도시를 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도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원도심에 사는 사람들의 나이가 젊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들이 거주하고 모여야 원도심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부천에는 특히 저희 부천 갑 지역에는 카톨릭 대학교와 부천대학이 두 개가 있습니다. 부천역과 역곡역 주변에 청년들이 많이 왕래하지만 그냥 뜨내기처럼 지나갑니다. 부천 원도심 활성화에 청년을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생활하고 직장을 가지고 삶의 영위를 하는 부천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역곡 카톨릭대학교 주변 청년 특구를 만들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 역곡 청년 특구를 더욱 확장시켜 낙후된 원도심의 지역의 청년들을 살고 창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시 청년, 여성 창업 공간, 청년 여성 주거 임대 공간을 배정하는 경우 이 공간을 10배를 기부 체납으로 인정하도록 법을 만들겠습니다. 부천 원도심 사람들과 청년들이 모여들고 함께 살아가는 부천을 만드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김경혁 후보자 역시 2분 내로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신속한 재건축, 그리고 난개발 예방,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제가 관련 법을 발의를 했고 우리 국토부의 시행령에 일정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춘희 원미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허브렉스 사업 약 4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원미동과 심곡동 일대에 총 97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 방식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는 아파트형 공용주차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성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장 문제 정말 심각하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상당 정도의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민토론회도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했고,
그러한 결과 심곡천 옆에 바로 제1, 제2 공용주차장을 만들었고 대성병원 옆에 공용주차장, 강남시장과 도당동 어울마당 등의 공용주차장들을 확보해 냈습니다. 총 335면의 주차장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공회의소 앞에 심곡 3동에 여기에도 약 120여 대의 공용주차장이 예산까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인선 철로 상부와 서광사 옆에 그리고 멀매공원 등에 약 948면의 공용주차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곡 미니신도시와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해서 부천 대공원과 생활체육시설들을 확정해가면서 통합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활성화로 청년 신혼부부 주택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역곡 북부역 일원과 원미구청 부지 40년 된 심곡동 새마을주택을 재개발해서 공용주차장으로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답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함께 하셨습니다. 네, 각 후보자가 발언의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이끌어가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네, 주제는 따로 지정하지 않았고요. 네, 후보자별로 각 6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주도권을 갖고 있는 후보자는 횟수와 상관없이 답변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1회 발언이 2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자에게는 2분의 답변 시간이 보장됩니다. 네, 질문과 상대방의 답변까지 포함해서 총 6분이니까요. 네,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후보자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6분 동안 토론을 이끌어 가시죠. 네, 아까 제 질문 중에 하나 답변하시다가 지금 광역동 사업을 시행했다가 취소한 시군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시군이 있는지 아니면 네, 누구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예, 네네네. 예, 이음재 후보자에게요. 예,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시군이 있는지, 그 다음에 코로나 대응을 동사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아까 아파트 상한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런데 부천에 재건축이 안 되는 게 이런 분양가 상한제 때문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부천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있는지 이거부터가 먼저 확인해 주시죠. 예, 그 광역동을 당시에 신청한 시군이 제 개인적인 기억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흥시가 이 인근에 있는 시흥시가 했다가 취소된 걸로 제 기억으로는 남고 있고요. 시행은 안 됐고요. 예, 시행을 안 한 거죠. 신청만 그러니까 이제 했다. 계획 단계에서 예. 취소했거나. 예.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는 부천시에서는 센터나 이런 확진자의 주변만 방역을 하고 있고 이런 소외되고 사각지대는 방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선거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방역부터 해 나갔습니다. 상가나 시장 이런 곳에는 어느 누구도 와서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새마을이나 주민자치가 모여서 자기 동네를 했는데 이게 광역동으로 되면서 소독차도 한 대밖에 없고 그래서 다 이것은 내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으로 바로 코로나 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 방역단이 만들어져서 동네별로 부천시가 미처 하지 못하는 그런 곳을 계속 저도 함께 방역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한가 분양제는 입주자가 너무 많은 돈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너무 얕고 이 집주인이 부담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주변의 주차장을 아파트 지하에 네,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해주시죠. 추가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중에 지난 4년 동안 부천이 문 닫는 치킨집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근거 자료인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천시 심곡동 상권의 치킨집이 매출은 부진하지만 전체 치킨집 수는 49개에서 50개로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가 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체 음식업종을 봤더니 전체 음식업종은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심곡동 상권 분석 자료인데요. 그래서 음식업 수도 1098개에서 1152개로 54개나 증가했고 월 매출이 4031원에서 4097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특정 업종의 아주 극히 일부만을 보고 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비약시킨 것은 너무 무리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경제 정책을 폄훼하기 위한 이 가짜 뉴스로 돌변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신곡동에 치킨집이 이렇게 많이 폐업을 한다는 정보를 듣고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치킨집은 우리가 늘 이웃처럼 자주 가고 애용을 하는 그런 치킨집인데 이분들이 자영업자들이 개업을 했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는 그런 가슴 아픈 마음을 갖고 그 치킨집에 부천 갑이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공약 중에 하나가 네, 질문은 누구한테 주실 예, 거죠? 이음재 후보에게 네. 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법은 이미 19년도에 제정돼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있는 법을 또 제정하시겠다고 하는 건 너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안 하시고 그냥 공약을 제기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재정법을 다시 검토해서 잘못돼서 왜 그 주택이 지금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법을 제정해서 빨리 원도심이 젊은 사람도 유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 법을 다시 개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김경학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이 끝났습니다. 네, 1회 발언이 2분을 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발언을 제지하셔도 되니까요. 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질문 시에는 먼저 후보자를 지정해 주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정의당 김선자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6분입니다. 토론을 이끌어 주시죠. 먼저 이음재 후보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그 유아교육 전문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박용진 의원이 이제 발의한 유치원 3법에 대한 이음재 후보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일단 묻고 싶고요. 그리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공약에 보면 교실마다 공기살균기 지원 내용이 나와 있던데 이게 공기청정기랑 뭐가 다른지 혹시 그 살균기라고 하면 조금 아이들한테도 위해한 이런 부분들이 살포되는 거는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립유치원 3법에 대해서 물론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하지 못했던 것을 개인이 유아교육을 지금까지 100여 년을 하고 왔었는데 그 사립유치원의 그 원장들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가가 이제 이 유아교육을 담당했던 기간 내 어떤 제도적인 그러니까 유아교육에 대한 법보다는 사립학교 초중고법 대학의 법에 준하는 그런 제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립유치원이 좀 안 맞는 옷을 입게 된 꼴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음재 후보는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십니까? 이 3법에 대해서는 이제 방법이 찬성은 아닙니다.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잘못 알아들었는데 공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립유치원이 비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가 매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투명한 재무 회계를 위해서 에듀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교육기관을 신뢰하지 못하는 알겠습니다. 것을 자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공교살균기는 지금 그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공기청정기를 지원을 마친 상태인데요. 이 부분이 이게 이미 지원이 된 것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그거는 공기청정기와 공기살균제는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장 교실에서는 이런 살균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공기살균기라는 것들은 또 새로운 기계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산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지 계획은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네. 국회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중지능 검사 지원이라든가 코딩 교육 예산은 부분은 제가 있기로는 이미 방과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공교육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김경엽 의원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청년 사업 중에서 공약 중에서 청년의 정치 혹은 사회제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이 지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청년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 확대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그 청년 후보들에 대한 지원책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장관을 신설한다는 부분들은 현재 있는 장관제도 이외에 새로운 청년 장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잠깐 질문을 잘못 들었는데요. 청년 후보를 지원하는 선거비용 보전 확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확대. 네. 예, 이건 저희 당 차원에서 마련된 청년 후보 지원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보다 수월하게 제도 정치권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어렵잖아요. 청년들이 사실 돈이 없어서 정치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리고 이번에 저희 당은 또 청년 후보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제도적으로 좀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청년 특임 장관이라는 부분들은 장관을 신설한다는 장관. 말씀이신지. 우리가 지금 현재 청년 담당 아마 청와대 비서관도 있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청년 정책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과 이제 부딪히다 보면은 대체로 이제 항상 좀 밀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청년 정책을 좀 더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특임 장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부처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임 장관이라고 하는 정책은 이 정책에 집중해서 이 정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가고 각 부처의 청년 관련된 사업들을 힘있게 추동해 내는 그런 장관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저희 당의 당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을 말씀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라든가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미세한 지원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의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국립제도,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 정책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정말 힘든 우리 청년들 반값 등록금 굉장히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김선장 후보자 이렇게 6분 다 쓰셨고요.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이음재 후보자에게 6분간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우리 김경엽 후보께 좀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하셨다고 했는데 중국과 가까운 대만과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왕래가 많은 대만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 중국 사람을 입국을 금지시켜서 자국민 보호에 나섰습니다.
또한 대만의 중국으로부터 마스크 유출되는 것을 엄격하게 방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아이들의 콧물 막아줄 마스크까지 수거하여서 배급했습니다. 그런 무능한 정권이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대만이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 것은 맞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마 입국의 절차를 대단히 강화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만과 우리의 조건이 대단히 다른데요. 마스크 유출을 금지시켰다. 그런데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마스크의 원자재가 40%가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완전히 다 차단을 시켜버리면 원자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거기는 원자재를 안 두고 우리는 마스크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기거나 갈등을 조장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지금 이 코로나 감염 사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소독제 같은 경우에요. 소독제에 들어가는 이 펌프 있지 않습니까? 100%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이걸 갖다 안 주면 우리 소독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 우리도 지금 이 감염병의 사태에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제에도 충격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그래.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중국과의 경제에서도 전 세계도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봉쇄나 셧다운 방식은 정말 가능하면 선택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죠. 예. 최대한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제 봉쇄나 셧다운을 시키지 않으면서 그리고 경제 활동을 가능하면 보장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방역 시스템을 가지고 입국 제한 절차를 철저하게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방어를 하고 있고 대구 경북에서 발생했던 집단 감염 사태 때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전국에 있는 119 소방대가 대구로 달려가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죠. 네. 정의당 김선자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최저임금 상승을 잠시 유보하자는 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상승을 왜 유보를 해야 됩니까? 저는 최저임금이라는 부분들은 작년에 내년에도 이제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설립이 될 거고요. 매해마다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저희는 10,000원까지는 그래도 빠른 시일 안에 올려야 된다라는 정의당의 입장이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선을 고수하는 부분들이 현재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런 자영업자 부분들이 힘들다 하지만 실제 고급 인력들이나 아니면은 최저선을 붕괴시키지 않는 부분에서 최저임금 10,000원 선은 저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음재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52시간 근무 시간의 부분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대한민국의 그 경제 성장 관련해 가지고 보면 52시간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 혹은 이음재 후보께서는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은 이제 물론 단계별로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많은 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근로자들의 그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고 또 그 52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일을 하고 싶어서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싶어도 시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도 성장 그 정책에 맞지 않는 그런 소비가 많아져야 되는데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런 제가 혹시 답변 드려도 되나요? 혹시 제가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국가가 지금 4대 보험을 이제 직원 복지 향상 차원에서 4대 보험을 들었을 때 국민연금 최저임금 선을 지켜주는 사업주에 한해서 지금 의료보험과 그리고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각각 3분씩 마무리 발언은 기회를 드리고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갑 후보자 토론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이음재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죠? 저 역시 마스크 구매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줄을 서며 보내는 시간 속에 이게 나라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애써주신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성숙한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민주당이 주도했던 지난 10년 여러분들의 삶은 나아지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부천시가 인구는 줄고 재정은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4년간 부천시 인구는 약 2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바로 인구 감소의 쇠퇴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 갑에서만 12,000여 명이 줄어 전체 인구 대비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도 30.8%가 가난한 도시가 바로 부천시입니다. 지난 10년 민주당 시장, 8년 민주당 국회의원의 그 시간들이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어 주거 환경이 낙후되고 서민들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져 부천을 외면하고 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만나는 주민들은 지난 민주당 시장 시절 시행했던 광역동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그대로 놓아두시겠습니까? 정권은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3년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하에 이루어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 경제와 자영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5만 원 여당,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을 쟁취해놓고 내 식구는 괜찮다라는 내로남불식 조국 사건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이 정권을 이번 기회에 꼭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뒤로 퇴보하는 부천이 아닌 앞으로 전진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부천갑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저 이음재를 믿고 한번 맡겨주십시오. 진정으로 주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빛을 쏘아 올리는 이음재가 되겠습니다. 저 이음재를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는 당당한 선택,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후보 3분간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부천 시민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전 국민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의 배려와 협력, 힘을 모아서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119 소방대가 대구로 달려가고 의료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 코로나 사태는 점차 해결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컨트롤타워와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전 세계가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야당과 수구냉전 세력들은 여전히 문재인 탓, 중국 탓만 그냥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혐오와 배척, 갈등을 조장하고 전쟁 중인 사령관의 탄핵을 주장하는가 하면은 아군에게 총질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코로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민생 위기,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은 국회 보이콧만 20번 했습니다. 20대 국회에 20번.
그리고 합의 파기를 한 것만 해도 작년만 해도 6번의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아서 국회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발 국회가 일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선 정말 국정 안정이냐 혼란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개혁이 후퇴하느냐 아니면 과거의 국정농단 시대, 사법농단 시대, 블랙리스트 시대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재벌 곳간만 계속해서 채울 것인지 아니면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을 채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부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제가 제시했던 4대 신성장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문화도시, 첨단 산업도시, 그리고 GTX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4년의 허송세월을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당의 힘있는 삼선 의원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 장덕천 부천시장과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보라야 가능합니다. 국정운영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의 예산을 제때제때 바로바로 받아올 수 있는 후보라야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수석사무부총장을 역임하면서 만들어낸 우리 정당 내 위치와 국정에서의 실질적인 힘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정개혁을 지원하고 뒷받침하고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국정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기호 1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검증된 일꾼, 힘있는 변화, 김경협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끝으로 정의당 김선자 후보로부터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원칙을 지키는 정당, 정의당,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일자리를 지킵니다. 원칙을 지켜야 생명 안전을 지킵니다. 원칙을 지켜야 녹색이 자라납니다. 원칙을 지켜야 우리의 삶을 지킵니다. 자, 정의당은 수구 보수 정치 세력을 제대로 제출시킬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수구 보수 정치의 본질은 친재벌, 반노동, 반평화 노선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만의 경쟁은 오히려 이러한 수구 보수 정치의 흐름을 공고히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우경화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힘을 갖고 거대 양당 정치에 개입해야 수구 보수 정치 세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중단 없이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정의당이 해내겠습니다. 교섭단체 정의당, 개혁의 속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할 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가동되었었던 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의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정치개혁 논의를 주도했고 불가능해 보였던 선거제 개혁을 달성했습니다.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꾸려서 불과 3개월 만에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겨우 3개월 했을 뿐입니다. 이제 정의당이 국회에서 수십 년 관행을 깨고 개혁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4년 48개월 교섭단체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큰 성과를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정의당은 당장이라도 국회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이어서 국회의원 셀프 금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셀프 인상 방지, 국회의원 셀프 징계 방지,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금지가 그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교섭단체 간 협상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어서 국회를 개혁하고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뤄가는데 적극 역할을 가담할 것입니다. 자, 텔레그램 N번방. 정의당이었으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의당 윤서호 원내대표가 디지털 성폭력 방지법을 발의를 해놓았으나 의원이 없는 법사위에 제1소위에서 민주당, 미래통합당의 논의 과정에서 아예 후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굉장히 낙후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의당이 이끌겠습니다. 기호 6번 정의당이 정치개혁의 원칙을 지키는 정당으로서 이 나라의 정치개혁의 원칙을 지키는 정의당 하나를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주시기를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정책이 사라진 21대 총선 정의당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린 뉴딜을
그리고 나중을 위한 그린 뉴딜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6번 네, 정의당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부천시가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개인 사정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분은요, 4월 10일과 11일 양일 동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읍명 동사무소 등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전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신분증 꼭 챙겨가시고요. 자세한 사전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시갑 후보자 토론회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